먼저 조선 말의 풍경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 당시 조선이 어떻게 됐느냐? 도대체 어떤 나라였느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찾아가지고 조선 말의 풍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832년에 영국 상선 에머스토라는 배가 우리나라 저 몽군포, 저 서해, 황해도 서해에 왔습니다. 그때 거기에 선교사가 동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832년이니까 순조 31년입니다. 그래, 이 선교사 이름은 퀴츠 라프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을 어떻게 봤냐? 자기가 북경에 가서 보고서를 낸데 조선에 대한 현실을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불결과 빈곤으로 자기 생애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거처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피부는 어김없이 때로 덮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달씩 씻지 않아서 이 따위의 해충이, 이 말이죠. 이 따위의 해충이 득실됐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충을 잡아 죽이는 짓을 주저하지 않았다. 살림 도구는 서툴게 빚어졌다. 진흙으로 빚어졌는데 상상할 수 없이 조잡한 종이었다. 이것이 1832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서해의 몽군포에 와서 보고 북경의 자기네 선교본부에다가 보고한 조선 말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 30년 뒤에 1874년에 달래 신부라는 분이 왔습니다. 이 달래 신부는 어떤 분이냐면 파리 외방 선교사 소속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싹 보고 나서 꼬레의 교회 역사, 코리아의 교회 역사라는 걸 썼습니다. 거기에 1874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고, 그러니까 각각 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현이나 이런 데 그 창고를 아마 들여다 봤던 모양입니다. 창고의 저장은 장부상에만 있다. 지방 병기고에는 쓸만한 탄약도 무기도 없다. 관리들이 다 팔아먹고 누더기 몇 조각과 고철나무이를 대신 갖다 놓았다. 아전과 수령은 그들 마음에만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강탈한다. 백성은 하도 곤궁하여 서해안 사람은 밀수업자에게 어린 딸을 쌀 한 마리에 팔고 있다. 길마다 송장이 널려 있다. 이것이 1874년 달래 신부가 본 한국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1890년대에 또 한 분이 왔어요. 이분이 비숍 여서라고 영국 분인데 이 사람은 책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비숍 여서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 샅샅이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은 부산에서부터 저 신의주 그리고 저 강계 넘어가가지고 울라디보스토크까지 이 사람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이 사람이 부산에 와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찌나 더러운지 그 하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고 자기가 놀란 거는 그 당시 일본인들이 거처하는 동네라고 있습니다. 부산 동네가 옛날에는 일본인들이 거기 거처했었습니다. 동네에 가보니까 동네 현에는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사는 사람 지역은 이렇게 깨끗한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이 부산진에는 이렇게 더러우냐 하는 거라서 놀래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 구경을 또 했습니다. 서울도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서울이 그 당시 더러웠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 얘기. 100년 전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강을 따라가지고 영월까지 갔어요.
영월까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 서양 여자라는 건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 중간중간 내려서 이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서양 여자 귀신이 왔다 이래가지고 그 구경을 하려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뭐 빈대 이 같은 게 있어서 잘 수 없는 건 둘째치고 동네 사람들이 그 문을 전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 눈을 저 보느라고 다 그걸 보느라고 그냥 눈이 그러니까 창호지에 그냥 눈이 몇십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이 하도 밀려가지고 그 문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안으로 방 안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국 여행을 했는데 양평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요즘 양평이에요. 거기 옛날에 큰 군이 아주 굉장히 군수가 있고 이제 뭐 그러는데 거기 가서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 군 사정을 알아봤는데 그 조그만 군에 이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가지고 볼기치는 사람들 이방 이런 사람들이 800명이나 있다는 거야. 아니 이 조그만 군에 이방 이런 사람들이 800명씩이야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다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그 백성들이 뭐 집에 뭘 가지고 있는지 이방들은 다 안돼요. 이 사람 부엌에 저 숟가락이 몇 개, 장단지가 당분은 뭐 독이 몇 개, 아주 낱낱이 잘 알고 있대 이방들이. 그리고 이방들이 그 집에 뭐가 조금 생기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뭐가 좀 생기면은 그 이방이 불른다는 거야. 불러가지고 그냥 무조건 곤장을 치는 거예요. 곤장을 쳐. 왜 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단 말이야. 왜 치는지. 근데 그 이방이 하는 얘기가 네 죄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 죄는 네가 알렸단 말이야. 내 죄 내가 어떻게 이방이 아느냐. 네 죄는 네가 아니까 네가 고백을 해라. 그래가지고 곤장을 쳤습니다. 그게 조금만 집에 쌀이라도 조금 한두 마리 있으면은 그걸 다 그렇게 뺏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야. 왜? 일을 하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야 또. 암만 노력을 해봐야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야. 세월은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강을 따라가 보고 평양을 지나서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 보고 조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그 당시 연해주,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있는 데죠. 블라디보스톡. 거기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당시 한국에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때 북간도 하고 연해주에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거기를 자기들이 또 둘러봤어요. 조선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조선에서는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게을르고 그렇게 아주 그냥 하루 삼류민족 그냥 원시인 같은 삶을 사는 조선민족이 연해주에 사는 조선민족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집을 반듯하게 짓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러시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깨끗하게 산다 이거예요. 야, 조선민족이 이런 민족이냐? 참 놀랬다. 이거 왜 그럼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은 이렇고 왜 조선에 있는 조선인 그러느냐? 그게 뭐냐? 그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백성이 뭐만 생기면 볼기를 쳐가지고 다 뺏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나라를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조선민족을 자기는 다시 봤다.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 조선의 말에, 조선의 말에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그 시절을 조금 더 한번 하면 1904년 고종이 그때 있었습니다. 민비도 그때 민비는 죽었죠. 1895년에 을미사변인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민비 시해 사건. 우리가 민비를 지금은 무슨 굉장히 좀 많이 높이잖아요. 민비에 대해서.
명성황후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기도 오페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 왕은 그럼 어땠냐? 왕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윤치호라는 분이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쭉. 그 사람은 20몇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기를 썼어요. 그래, 그게 귀한 우리 자료가 되는데, 그 사람은 전부 다 영어로 일기를 썼어, 그 당시. 왜? 한국말로 쓰면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누가 흉잡을까봐 1890년대 전부 다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근데 그 사람이 쓴 일기에 당시 고종과 민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 왕궁에는 점쟁이, 그 다음에 무당, 내시, 이런 사람들만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래, 1904년에 노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노일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왕이면은, 야, 이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조선은 이제 러시아한테 먹히는 거냐? 일본한테 먹히는 거냐? 조선이 이걸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고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그 당시 기독교인은 아니었으니까 기도는 안 하더라도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자기가 진짜 뭘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물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황제는, 그때는 이제 황제라고 칭했대요. 황제는 점쟁이 말을 듣고 궁궐 기둥 밑에 큰 솥을 묻는 짓을 하느라 바쁘다. 이게 이 사람이 일기에 쓴 거예요. 우리 고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이 타락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민비라는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민비가 죽기 전에 한 게, 이 사람 민비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영리하고 이기적인 이 여인은 미신을 섬기는 것의 반만큼 백성을 섬겼더라면 그녀의 왕실은 안전했을 것이다. 민비라는 사람도 백성을 섬기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미신 섬기는 거. 그래, 지금 덕수궁 짜리, 그 다음에 그 경기여고 짜리가 경운궁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아관파청을 하고 경운궁으로 옮겼어요. 저 고종이 1907년 이때쯤에. 근데 그 옮길 때 그 즈음 1900년대에 덕수궁하고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 시청 부근이죠. 시청 부근에는 전부 다 점쟁이하고 무당들이 그렇게 들끓었대. 왕이 점쟁이하고 무당을 좋아하니까 전부 다 점쟁이하고 무당만 있는 거야. 백성들은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세금 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대신 뭐만 있었냐? 왕과 왕비, 세자만 안전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민비의 자세였다 이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 민비라는 사람 죽고 나서 또 고종이란, 그 다음에 이제 엄빈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그 다음 대신을 했는데, 얼마나 나라에 대해서 무책임하냐 하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 먹어도 좋다. 일본이 우리를 합병해도 좋다. 단 우리 왕실, 그러니까 이씨 왕실만 살려달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1910년 한일 합방할 때의 가장 큰 조건, 이완용이가 그 조건을 들고 일본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나라가 없어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조선의 국왕이라는 거, 또 조선의 대신들이라는 거, 이거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일본한테 나라, 조선을 너희들한테 바칠 텐데 이씨 왕조만 살려달라. 이씨 왕실만 살려달라. 그러면 나라를 너희들한테 다 갖다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100년 전,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야. 100년 전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들어온 게 뭐였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거야.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처음에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과거를 보려고 그랬어요. 과거를 보려다가 과거를 안 봤어요. 못 봤어. 과거를 안 보고
어렸을 때 눈병이 났는데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네가 외아들인데 네가 이렇게 눈이 멀면 봉사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보고 해도 안 낫는 거야. 이승만 박사 어머니가, 그 당시 이승만의 그 어린 애의 어머니가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서양 선교사가 왔다 이거야. 서양 선교사가 왔는데 의사인데 그 양반이, 그분은 뭐든지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 이승만을 데리고 서양 선교사한테 갔습니다. 의사한테.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집에 가 있어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 가봤어. 며칠 지났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이 요만한 애가 문을 열고 어머니, 내 엄마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정말 내가 보이니? 네가 눈을 떴구나. 이승만 엄마가 그렇게 기뻐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승만을 데리고 그 선교사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가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은 갈 때 다 뭐 계란 한 줄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이승만 어머니도 계란 한 줄을 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가 한테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눈을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교사한테 이걸 갖다 주니까 선교사가, 그거 계란은 당신 아들 먹이세요. 당신 아들이 눈이 먼 건 영양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란은 당신 아들 갖다 먹이세요. 그렇게 해서 계란을 안 받았어. 그때 이승만이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서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 선교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야, 나는 과거를 봐가지고 이 썩어가는 이 나라를 고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거 볼 때가 아니구나. 이 선교사라는 건 뭐고 서양의 의술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머리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를 다 때려쳤어요. 과거 공부를 때려치고 이승만이가 어디 들어갔죠? 배제학당을 들어갔어요. 배제학당을 들어가서 신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러고서 무슨 독립협회니 이런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23살 때 감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그 고종에 대한 이제 반역죄 이런 거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1907년에 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조선은 벌써 러일 전쟁이 일어났지. 이래가지고 조선은 완전히 이제 일본한테 다 먹히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기에 썼어요. 감옥에서 29살 때. 지금 읽어봐도 아주 뛰어난 책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제가 쓰라 그래도 그거보다 못 쓰겠어. 29살 때 100년 전 이승만이가 그걸 썼어요. 썼는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독립정신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 수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고 썩은 데서 싹을 틔우고자 노력하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에 접할지라도 그 목적을 못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이나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건국 4237년 6월 23일, 이게 1904년에 쓴 거예요. 1904년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 결론이 뭐였냐? 이승만이야 20세, 29세 때의 결론이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겠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서는 조선은 살아날 길이 없다.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이승만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10년에 합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3.1운동, 일본이 차지하게 됐죠. 근데 그때도 그러면 왜 그럼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으면은 일본한테 합방하지를 않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저는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36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마치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36년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과거 일제가 우리한테 그게 뭐냐, 우리가 이게 참 못난 민족이다 이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 그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피 속에서 하나의 고난이 연그러져 가지고 지금 이거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지금 후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애석하긴 애석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심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온 반년, 그 500년 동안 내려왔던 조선의 그 못된 간섭, 게으름, 이런 거는 일제시대 때도 같이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걸 하나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요즘엔 찬송가에 그런 게 없어요. 찬송가, 우리 그 당시 1930년, 40년 대 찬송가에 일하러 가세.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까? 일하러 가세. 응?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우리 조선민족들한테 너희들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걸 깨우쳐 준 거야.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선교사였는데 일제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조선민족에게 나라와 긴 손톱을 2개를 주셨다. 아마 양반들이 옛날 청나라 사람처럼 손톱을 안 깎은 모양이에요. 길게. 우리나라 양반들이. 하나님은 조선민족에게 나라와 긴 손톱을 2개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조선민족은 애달게도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긴 손톱을 선택했다. 양반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비의 친척되죠. 일제 말에 굉장히 높은 벼슬도 하고. 이 사람은 물론 그때 양반들은 아무도 일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일하는 거는 그건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양반들은 뭐 하느냐? 긴 담배대에다가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앉아가지고, 독경이 아니고, 강독 같은 거를 한다. 그거만 하느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 게으른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근데 그런 게으른 거를 우리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그걸 깨자고 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당시 일본 내 유학을 많이 갔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양반들 자제겠지요. 일본 유학 가서도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해. 조선 민족의 그 못된 관습 때문에. 못된 관습 때문에 일을 안 해. 그럼 일을 안 하고 뭐 하느냐? 지금 제가 이거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지식인이 어떤 거였나? 그 당시 조선 유학생 90%가 사회학, 철학, 정치학에 코를 묶고 있는데 그들의 게으른 혀를 굴리는 데는 사회주의가 이상적일 것이다. 이거 윤치호 일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일본 가서 유학했을 때 뭐 공학을 한다거나, 무슨 의학을 한다거나, 우리가 진짜로 이 나라가 지금 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학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회학, 철학, 정치학, 그거 뭐냐? 다
다 혓바닥 놀리고서 게을르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 엘리트들의 생각이었어요. 윤보선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을 나왔습니다. 문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집이 100칸이 넘는 집, 100칸짜리 집이에요, 안국동에.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영국 가서 이 사람들 뭘 했냐? 문학을 했어. 문학을 했는데 그때 그 문학을 하면서 집에다가 학비를 보내시오. 내가 문학을 결정했습니다. 문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보내라 그랬는데 800파운드, 그 당시 아마 한 학기에 하고 생활비하고 800파운드였던 모양이야. 아마 쌀이 아마 100가마 이상 되겠죠. 그걸 이제 보내라 그런 거야. 그걸 보고 통탄을 하는 거야, 윤치호가. 아니,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영국 에딘버러에 가지고 문학을 하다니,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 필요한 거는 나라를 부강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국권을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문학을 네가 선택을 하냐 하는 꾸짖는 편지를 쓴 게 있어. 우리나라 그때 지식인들이라는 게 다 똑같았어.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어떻게 또 버전업을 시켰냐 하면, 이 인치호라는 사람들은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히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거야,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그렇죠? 공산주의도 자기가 일하는 겁니까? 자기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정부가 세금 내라고 세금 걷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놀자 그러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 땀으로 일해야 되는데, 야, 돈 번 사람들은 다 우리 거를 착취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거 뺏어서 우리가 먹자. 우리 그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조선의 그 과거 조상들의 그 피해는 오히려 이 공산주의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친인척들. 조선은 옛날부터 공산주의를 해왔다. 조선 버전의 볼셰비즘, 이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강도짓을 무산자의 영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조 말기에 그 우리 민족들의 피해는 공짜로 놀고 먹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박혀 있었대. 하여튼 이런 나라였어요. 이 게을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변화를 시킨 거야. 제가 이거 이제 국립민속관인가요? 경복궁에 있는 거. 거기서 재작년에 무슨 사진전이 있었어요. 사진전을 가봤는데 그 사진전이 뭐냐면 북간도에 명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명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100몇 명이 처음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을 해서 자기들이 일궈 나갔느냐 하는 거를 그 후손이 사진을 전부 다 발견을 했어. 그래서 사진전을 연 거야. 거기 가보니까 그 당시 북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진짜 감명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게으른 나라에 피를 타고 났는데 선교사님들, 거기에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김약 제가 한번 이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약연 목사라는 분이 가족을 한 120명을 5가구를 끌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용종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명동교회를 만들고, 명동학교를 만들고, 명동유년주일학교를 만들고, 명신여학교를 만들고. 근데 사진전을 했는데 이렇게 아까 이가 득실거리고 냄새가 나는 조선이었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애들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전부 다, 여학생들한테는 세라복을 입히고, 또 실험실에는 전부 다 가운을 입혀서 비크 이런 실험기구 이런 게 다 차 있고,
애들을 악대를 만들어가지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제복을 입혀서 교회를 졌는데 교회가 500명이 다니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잘 살았어요. 우리가 게으른 가운데 기독교로 우리가 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삶을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거를 조선민족들한테 보여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독립을 주셨어. 독립을 주셨으면 잘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40년을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거야. 분단이야, 분단.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 아까 얘기했죠. 조선 지식인들이라는 거는 다 거의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게 있었어요. 만일 그때 통일 한국을 주셨으면은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그 당시 이 남한에 얼마나 많은 소위 공산주의, 그러니까 조선 노동당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여순반란 사건 같은 게 다 이제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은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 그 당시 우회는 다 소련이고 그 옆에는 중공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분단시켰어. 분단시킨 이유가 뭐냐? 그때는 안타깝고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린 독립을 얻었는데 독립도 못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때 공산주의가 됐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월남, 중국은 지금 몇 년 사이에 잘 살아졌지만 지금